한 10년 동안 프리퀀시 synthesizer RF용을 한 10년 개발했고 2011년에 이제 저희 회사가 파워 IC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RF팀에서 다시 파워 IC 한쪽으로 이제 조인을 해서 2011년부터 파워 IC를 개발했습니다. 파워 IC를 개발했고 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큰 사고도 제가 한번 쳤고 근데 뭐 사고로 치니까 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사무 진급을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시큐리티 앤 파워 제품 개발팀 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오늘 이제 교수님들 뭐 제가 이제 이게 한 3년 4년째인가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면접 관련 얘기들을 좀 부탁을 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뭐 이제 저도 왔으니까 팀 소개를 좀 해서 여기 후배님들이 저희 회사에 저희 팀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관심 있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도 좀 해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만든 프로덕트를 좀 제가 소개를 하고 근데 이제 그 후배님들 이게 학부생들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그게 실제로 회사 이제 면접 보러 올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PMIC, 그러니까 파워 IC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베이직한 부분들 있잖아요. 파워 IC에 대한 베이직 부분들을 좀 지겹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고 한 시간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 개념을 좀 그래도 머릿속에 펀더멘탈을 잘 들고 계시면 그 실제로 면접 보실 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해주면 그냥 내가 뽑겠는데 뭐 이럴 만한 얘기들 그런 기초 지식들을 좀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정도를 알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파워 IC가 약간 스페시픽하다 보니까 뭐 접할 기회는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킷을 디자인하려고 하는 분들은 같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즘 하도 이제 AI 뜨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HPC라고 하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높이는 그런 GPU들.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아마 패권을 쥐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워낙 전류를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점점 파워 IC가 정말 중요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 공정이 지금 뭐 이나노 양산 어디가 먼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파워는 이렇게 첨단 공정을 쓰지 않아요. 비싼 공정. 아직도 레가시 공정 주로 이제 130나노, 90나노 이런 공정들을 파워는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도 싸고 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현재 세대에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얘기 시작해 볼게요. 면접은 한 1시간 정도 후에 삼성 면접이 어떤지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저기 뒤쪽에 이제 조경수 와 계시는데 저 수석님도 이제 레벨에서 보통은 기술 면접을 보시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보통 인성 면접을 보는데 사실 뭐 인성 면접이라는 것도 뭐 기술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또 기술 면접을 또
봐요. 또 인상면도 보면서도. 결국은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탄탄하게 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왔으니까 이제 저희 팀 와야 되니까 후배님들이 잠깐 사고 소개를 할게요. 디바이스 솔루션, 삼성전자 반도체, 반도체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이라 그래요. 휴대폰 만드는 데를 MX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디바이스 솔루션 밑에는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회사의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이렇게 세 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제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유관 이제 팀들이고, KSP는 이제 패키지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되고, 세이트는 이제 과거로 말하면 종합기술원이죠. 미래의 기술 하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 세 사업부가 거의 사업을 하는 사업부고, 반도체는 지금 메모리 사업부가 가장 매출은 굉장히 제일 크고요. 지금 이제 메모리 사업부가 하이닉스랑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일들. 올 연말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도 사실은 회사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시스템 LSI 사업부입니다.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IC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제 엑시노스, AP를 만드는 SOC 사업팀이 있고, 그다음에 센서를 만드는 센서 사업팀이 있고, 세 개의 사업팀이 있는데, 그다음에 DDI, 파워,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LSI 사업팀이 있고요. 저는 이제 LSI 사업팀 밑에 시큐리티 IC하고 파워 IC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공장이죠. 반도체 라인들. 그래서 저희 팀으로 보면 저희 팀은 이제 단일 팀으로는 사실 규모는 좀 돼요. 저희 팀이 국내에 330명 정도 인력이 있고 개발 인력이, 그다음에 해외에는 인도가 이제 가장 주축인데 인도에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완에 이제 지금 만들기 시작해서 타이완은 현재는 한 20명 정도 있는데 타이완은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타이완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인도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이완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이 대만 인력들을 좀 키우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인도에 비해서 타이완이 비싸기 때문에 좀 고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는 한 450명 정도 팀이고 매출 규모로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꾸준하게 지금 한 10억 불을 넘게 매출을 하고 있고 이익으로 보면 한 5천억 정도 이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단일 팀으로는 사실 시스템 LSI 내에서도 굉장히 큰 매출과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은 그 파워 프로덕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그 베이직에 대해서 DC-DC 컨버터에 대한 베이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연접에 관련 얘기 잠깐 할게요. 파워는 보통 이제 PMIC라고 하는데 파워 매니지먼트 아시죠? 파워 매니지먼트. PMIC는 이제 배터리를 쓰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P나 센서나 오디오나 여러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IC들이 그 세트 안에는 이제 존재하는데 걔들이 요구하는 전압이 다 달라요. 특히 이제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전압을 굉장히 낮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전압을 만들어서 각 IC들에 공급하는 역할. 그게 이제 PMIC고요. 이 PMIC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달라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PMIC.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PMIC를 잘못 만들면 PMIC는 전류를 워낙 크게 핸들링을 하니까 IC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나면 IC는 퇴출에 그 업계예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히 잘 다뤄야 되는 IC들.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모바일 쪽에서 보면은 모바일 폰 안에 갤럭시 폰 안에 보시면 엑시노스가 있잖아요. 그죠? 엑시노스의 파워를 공급하는
SOC PMIC 있고, SOC PMIC은 이제 백신 워낙 전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은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와서 얘기할 때는 5A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파월 예를 들어 GPU 하나 뭐 5A 씁니다. 뭐 10A 씁니다. 근데 요즘은 한 30A 써요, GPU. 그래서 PMRC도 점점 많아지고 안쪽에. 뭐 그러다 보니까 전류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피션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효율이. 파워 컨버전을 하는데 중간에 컨버전하는 IC가 전류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어큐러시라고 써져 있는데 어큐러시라기보다는 전류가 계속 플럭추에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전압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시 패닉이 저희는 매출에 이제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갤럭시 폰을 이렇게 까보면 플래그십 같은 경우에는 AP가 하나가 있는데 AP 주변에 배면으로 테마식 9개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점점 증가되는 이 부분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폰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차징하는 거 차징. 요즘 이제 고속 충전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무선 충전. 그런 충전 관련된 IC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퓨얼 게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퓨얼 게이지가. 배터리가 보통 모바일 폰이 만충을 하면 4.4V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트 오브 차지라고 해서 그 뭐지 배터리 용량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0%가 보통 한 요즘 어떻게 3.2V 정도 되네. 3.4V. 네, 그 정도 이제 4.4에서 한 3.4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퍼센테이지 따라서. 근데 이제 그걸 극한으로 쓰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더 낮춰가지고 배터리 사용량 늘리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재질도 바꾸고 막 그러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가 열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뼈 게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전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배터리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열화가 되니까 배터리 열화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극한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이어리스 차징은 무선 충전은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가까운받지 못했는데 애플이 이제 무선 충전 열을 올리고 있어요. 애플이 그 전화기 홀을 다 없앴잖아요. 그 이어폰 홀을 없앴고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세상은 이어폰을 다 없앴잖아요. 이어폰 홀 꼽는 거를. 지금 이제 충전대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애플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홀을 없애기 위해서 무선 충전 파워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넥스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50W 충전 애플이 그 업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50W 충전되면 충전으로는 사실은 유선 충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있다면 그런 것들 용도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USB 타입C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플이 없으면 사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와이어리스 차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패널에 IC고 패널이 이제 전압을 공급하는 IC고 디스플레이 핑이 좀 어려운 점은 제가 아까 배터리가 4.4V라고 했는데 이게 그 보통 주로 한 3.8V 선에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패널의 플러스 전압이 한 4V 이상 그리고 이제 패널은 보통 마이너스 전압을 요구를 해요. 마이너스 7V에서 9V.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IC 가격에 비해서 사실은 좀 난이도가 있는 IC. 그런데 요즘 이제 저희가 SOC PMIC 이후로 밀고 있는 분야가 메모리 PMIC인데 메모리 쪽에 이제 PMIC을 저희는 만들고 있는데 메모리는 뭐 아시겠지만 요즘 AI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메모리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HB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메모리에 들어간 과거에는 DDR4까지만 해도 그 PMIC가 마더보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DDR5로 가면서 워낙 전력을 많이 쓰니까 KMIC가 DIMM으로 이제 다 빠지게 됐어요. 마더보드 하나에 이제 슬롯 쫙 있고 DIMM을 막 뽑는데 PMIC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장사가 돈이 별로 안 됐는데 이제는 DIMM마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PMIC.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됩니다, PMIC를. 그만큼 이제 파워 컨트롤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보면 DIMM을 보면 저희가 지금 뭐 토탈 솔루션 메모리 토탈, 빔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 빔에 보시면 요 제일 큰 것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메모리인데, 요 메모리 말고 IC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RCD, 플락 드라이버, SPD, TS, 그다음 PMI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전체를 이제 빔에 메모리 빼고는 우리가 다 공급하겠다 그래서 요 전체 토탈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은 이제 그 외에 웨어러블 관련된 IC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니의 그 플레이스테이션 콘솔과 컨트롤 관련된 IC들, 파워 IC 저희가 만들고 있고, 이제 TWS 또 이어버드 트레이드 있잖아요. 그 관련된 충전용 칩들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IC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IC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 사드는 이제 MX가 저희는 삼성 모바일 폰이 이제 가장 큰 고객이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폰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업체 메모리 이제 삼성 메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이런 분들 회사들이 저희 고객이고요. 경쟁사들은 가장 큰 경쟁사는 이제 엑시노스랑 PMIC랑 같이 합쳐서 퀄컴이 이제 경쟁사는 여기 이제 모바일 시스템 안에 이제 PMIC들이 모바일 시스템 안에 모바일 폰 안에 여기 나와 있는 IC들을 이제 저희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IC, 그다음에 USB Type-C의 그 PDIC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요 트래블 어댑터로 들어온 거를 무선 USB 인터페이스 PMIC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 이제 스위칭 차저인데 이게 차저 들어가 있고 혈기지 있고 헬틱이 있고, 이거 하나를 묶어서 차저 IC 저희가 만들고 있고, 다이렉트 차저는 고속 충전용 캡 디바이더예요. 이쪽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캐파시터 베이스드 DC 컨버터. 보통 이제 디바이더니까 캡을 이용한 그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좋아요. 고속 충전은 워낙 전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발열 이슈가 있습니다. 발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일단 캡을 이용한 다이렉트 차저를 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 배터리 차징된 요 배터리에서 전압을 받아서 이제 나머지 IC를 동작합니다. SOC PMIC, SOC에 파워를 주고, 카메라 PMI, LCD PMI, OLED PMI 뭐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PMI들이 각 패널들로 하고, 모바일로 간단하게 이런 그리고 이제 역시가 차에도 쓰이거든요, 보통. 인포테인먼트 관련 시스템들 엑시노스가 오토모티브 관련된 IC들이 하고 있고, 오토모티브는 좀 모바일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세이프티 관련된 그 인증을 받아야 돼서 IC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못 가졌어요. 갤럭시 22 자료인데, 갤럭시 22만 보더라도 갤럭시 22만 보더라도 보드를 이제 열어보면 이 배면에 이만큼 큰 영역이 AP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AP 뒷면에 PMIC 끼고 있는 두 개. 이게 이제 AP용 PMIC 두 개인데, 갤럭시 22 때만 해도 두 개였었죠. 근데 지금 25, 26 되면서 그 IC가 이제 9개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뒤에서 뭐 말씀드릴 텐데, 이 파워는 수동 소자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수동 소자들을. 이거 보면 제일 큰 수동 소자가
다 인덕터입니다. 인덕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캡이에요. 전압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IC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덕터와 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센터 업체들이 어쨌든 얘들을 줄여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배터리 면적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하시는 전화 폰 만드는 메이커들은 전부 다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냐 그게 이제 전부 관심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면적들을 줄여주면 다 그런 것들이 다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PMIC는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이게 실제로 SOC PMIC이 이제 메인 PMIC인데 서브 PMIC은 주로 버그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인 PMIC 같은 경우에는 IC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면 SPMI라고 이거는 이제 IC랑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하는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로직, OTP, 원타임 프로그래머블 그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IC들에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저장해 놓는. 그래서 디지털 로직하고 OTP를 만든 OTP를 구성되어 있고 그 컨트롤러지.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하우스키핑이라고 하는 요 아날로그 탑에서 필요한 아날로그 블록들 밴드게 물론 뭐다 배우셨겠지만 밴드게 레퍼런스 해야 되죠. 이건 인터넷 LDO 같은 것들 이제 주로 아날로그 흐름들이 이제 있고 백업 코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백업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백업 코인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슈퍼캡이죠. 굉장히 큰 캡인데 그때는 배터리가 탈착시킬 경우에 배터리가 탈착시키니까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그래서 살짝 떨어졌을 때 견디기 위해서 이제 큰 캡들이 보통 이렇게 하나씩 달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배터리가 탈착식이 아니니까 요즘은 이제 공정력이에요. 우선에서 폰을 생산할 때 배터리를 직접 끼우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그를 끼웠다가 뺐다가 하는데 지그를 끼웠다 뺐다 했을 때 뺐다 다시 끼면 그냥 리부트하게 얘가 버텼다가 그냥 다시 리부트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클럭 제너레이터는 예전에 시계 때문에 썼어요. 30.768kg짜리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써서 오실레이터를 시계 때문에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쓰진 않고 보통은 이제 26메가 세트에 그 메인 TCX가 있는데 얘를 받아서 분주해서 보통 시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롱루브로 기지국이랑 통신하면서 이제 보정을 합니다. 시간. 그리고 이제 내부에 LDO들이 있고 LDO는 이제 P타입과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P타입과 N타입 두 개의 LDO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보시면 위쪽에 있는 분들이 높은 쪽에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P타입 LDO 그다음에 아래쪽에 N타입 LDO들이 있고 이 N타입 LDO들의 전원을 주기 위해서 벽이 하나 존재하고 P타입 LDO 전원 주기 위해서 부스트가 존재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칩인데도 디지털 로직이 굉장히 커요. 디지털 로직. 이 디지털 로직이 그래서 저희 팀에도 디지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트도 있어야 되고 펌웨어 들어가는 이제 그 하드 칩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하죠. MCU가 들어가면서 이제 펌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사실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력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엔지니어 있어야 되고 아날로그 엔지니어 특히 이제 파워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IC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기본 베이직 들어가니까 조금 잘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C to DC인데 인풋도 DC고 아웃풋도 DC. 그래서 DC to DC 컨버터. 보통 LDO 같은 경우들이 인풋 높은 전압 받아서 낮은 전압에 그 전압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DC to DC 컨버터, AC/DC, DCAC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DCDC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게. DCDC를 카테고라이제이션 하면 리니어 레귤레이터라고 있고 스위칭 레귤레이터, 스위칭 컨버터, 컨버터라는 얘기는 이제 보통 스위칭은 컨버터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레귤레이터라는 얘기보다. 근데 리니어는 이상하게 리니어 컨버터 이런 말 안 하고 리니어 레귤레이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리니어 레귤레이터 중에 이제 P타입 LDO가 있고 N타입 LDO가 있어요. P타입 LDO는 그 파운티아, 패스트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파운티아를 P타입으로 쓰는 걸 보통 이제 P타입 LDO라고 하고 N타입으로 쓰면 MOS를 쓰면 이제 N타입 LDO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N타입 LDO는 전압이 낮은 쪽, 출력 전압이 낮은 쪽에 이제 N타입을 주로 쓰고 출력 전압이 높은 쪽은 N타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타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밴드위스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리니어 레귤레이터 이 두 가지 타입이 있고 보통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스위칭을 안 하기 때문에 노이즈 특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날로그 어쩔 수 없이 스위칭 컨버터를 효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영역들이 있어요. RF IC들 같은 전원은 그 주파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원이나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원에 대한 노이즈가 바로 그냥 보이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쪽에 이제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한 영역에 레귤레이터들을 전부 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지금 현재도 쓰고 있고 효율이 안 좋아요. 이제 실제로 AP가 30A, 50A 이렇게 쓰는 영역에서는 전부 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효율이 왜 좋은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칭 컨버터에는 인덕터 베이스드가 있고 캐패시터 베이스도 있어요. 인덕터를 이용해서 레귤레이션을 하는 컨버터는 인덕터 베이스드 컨버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스텝 다운,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전압을 만드는 스텝 다운 컨버터. 그다음에 스텝업은 인풋보다 높은 전압도 만들 수 있어요.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절대 높은 전압 못 만듭니다. 근데 이제 스위치드 컨버터는 인풋보다 높은 전압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높은 전압을 만드는 스텝업 컨버터를 부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아까 제가 4.4에서 3.4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용량에 따라서. 근데 내가 내야 되는 전압은 한 3.5, 3.6 안정적인 전압을 내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가 4.4에 있을 때는 스텝 다운을 해야 돼요. 배터리가 3V 근처까지 내려가게 되면 스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벅과 부스트를 다 동작할 수 있는 벅 부스트 컨버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팅 벅 부스트라고 해서 네거티브 전압을 만드는 그런 컨버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버터들이 있고 그 전압 레인지에 따라서 얘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거냐, 픽스드 프리퀀시냐 베리어블 프리퀀시냐 두 개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2011년에 이제 팀이 처음 생겼다고 했는데, 그때는 픽스드 프리퀀시의 볼테이지 모드를 처음 이제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커런 모드로 바꿨어요. 커런 모드로 바꾸고, 요즘은 이제 트랜전트 특성이 워낙 중요해져서 트랜전트 특성이 중요한 그 AOT 타입, 어댑티브 온 타임의 그 베리어블 프리퀀시. 그러니까 베리어블 프리퀀시는 그 뭐라 그러지? 이머전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드가 많이 당겨지냐 적게 당겨지냐에 따라서 주파수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동작할 때는 빠르게, 느리게 동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트랜지언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컨버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픽스드 프리퀀시를 아직도 쓰고 있다. 어디에 쓰고 있냐? 뭐 오토모티브에는 주파수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EMI 특성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아직도 클락 베이스드로 동작하는 픽스드 프리퀀시 계열의 스위치드 컨버터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캐패시터 베이스드의 스위칭 컨버터는 어디다 썼냐 약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고속 충전, 그 높은 전류로 충전하는데 발열 중요한 고속 충전에는 캐패시터 베이스드 스위치 캡 관련된 캡 디바이더들이 보통 스텝 다운 컨버터들 많이 씁니다.
스텝업은 하이파워를 동작시키는데 스텝업을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내부에 근데 높은 전압이 필요할 때 아날로그 회로들이 그냥 차지 컴프 써서 그 스위치드 캡 가지고 이제 차지 컴프 써서 위로 올려주는 스텝업을 이제 내부에 좀 잠깐 쓰기는 하는데 하이파워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사용해본 적은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그냥 한번 훑었고요. 지금부터는 베이직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피처가 뭐냐, DC-DC 컨버터에. DC-DC는 if 전압을 받아서 아웃풋 전압을 만드는 거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파워 컨버전을 해야 보통 인풋 파워를 얼마나 로스 없이 아웃풋 파워로 전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 100% 효율이다. 로스가 하나도 없다. DC-DC 컨버터 같은 경우 인덕터 베이스의 그 아까 스위치 컨버터가 보통 효율이 한 90% 정도 나오는데 이거 100%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아까 보통 모바일에서 한 1V 언더를 쓰거든요. 출력 전압. 1V를 쓴다고 하고 인풋을 배터리 4V라고 했을 때 그죠? 만약 1V에 4A를 당겼다. 그러면 여기가 4W잖아요. 인풋도 4W예요. 이게 100%면. 그럼 4V니까 인풋에서 끌어가는 전류는 1A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려 측면에서는 배터리 쪽에 흐르는 전류가 워낙 적어지니까 엄청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덕터 베이스에 효율 좋은 컨버터를 써야 되는 이유고 이게 만약에 리니어 레귤레이터라고 하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전류가 그냥 그대로 흘러야 돼요. 그대로 흘러서 여기에 4A를 당기면 여기 인풋도 그냥 4A.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6W잖아요. 16W. 여기는 4W. 그럼 중간에 나머지 12W는 로스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레귤레이터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뒤에 다시 왜 효율이 그렇게 안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키피처는 DC 키피처는 일단 로드 전류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전압을 내느냐. 그래서 로드 트랜지언트, 로드 레귤레이션. 트랜지언트 이제 보통 이게 뭐라 그러지? AC 레귤레이션 DC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로드 커런트가 로에 있다가 하이로 딱 트랜지션 할때 전류를 확 땡겨가니까 캡에 있는 차지가 확 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툭 떨어져요. 그죠? 전압이 떨어지는 걸 감지하고 얘가 피드백 시스템이니까 전류를 다시 부어줘. 그 시간 때문에 이 언더슛이 탁 생겨요. 전압 드랍. 이 언더슛이 크게 되면 이 시스템은 볼테이지가 떨어지게 되면 시스템이 먹통이 되거든요. 볼테이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스템이 안 좋아서 언더슛이 이만큼 내려온다 그러면 마진을 그만큼 가져가야 돼요. 그럼 이제 그 파워율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시스템. 그래서 이 로드 트랜전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DC-DC 컨버터에. 로드가 변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원을 줄 수 있냐. 로드 트랜전트, 이거 로드 트랜전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DC, 여기 이제 DC, 로드가 작거나 커졌을 때 이 로드 차이에 대해서 DC 전압이 얼마큼 차이가 나냐. 요걸 이제 보통 로드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이 어떤 컨버터의 성능을 판별하는 이제 키 피처예요. 이게 로드만 있는 건 아니고 라인도 있어요. 라인은 뭐냐면 로드 트랜지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고 라인 트랜지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라인 트랜지트, 라인 레귤레이션. 라인은 이제 인풋 전압이에요. 아까는 로드 커런트였고 지금은 인풋 전압이 흔들릴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인풋이 트랜지션 할 때 움직이는 게 로드 트랜지트, 라인 트랜지트. 인풋이 DC적으로 움직일 때 압구 전압의 DC가 움직이는 정도를 라인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스위칭 컨버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 LDO 대부분 다 배우셨나요? LDO 아시는 분 혹시? 알겠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다 배우셨죠? 피드백 시스템. 맞습니다. 자, 이게 인풋이에요. 인풋이라는 게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 4.4V 내지가 3.84. 배터리를 받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V, 보통 이제 폰 안에 IC들이 원하는 전압이 한 1V 언더인데, 1V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노이즈에 민감한 애들은 이렇게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인풋 전압을 받아서 아웃풋 전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아이언드롭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1A를 흘려요. 1A를 흘리면 4V에서 1V로 내리려면 3V 드랍을 시켜야 되잖아요. 3V 드랍을 시킬 수 있도록 이 파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컨트롤해서 저항을 바꾼 거예요. 저항.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스터 뭐죠? 트랜지스터가 게이트를 컨트롤하면 저항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트랜스 레지스터잖아요.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적절하게 잘 컨트롤하면 내 저항이 바뀌는데 이 저항을 어떻게 바꾸냐? 피드백을 걸죠. 보통 이제 다이렉트 피드백 걸어도 되는데 보통 이제 낮은 전압으로 피드백 걸기 위해서 디바이딩을 하고 피드백을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전압에 앰프로 이렇게 걸어서 피드백을 걸어요. 걸면 이 피드백 시스템이 잘 아시겠지만 이 앰프의 두 인풋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계속. 그죠? 두 인풋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게이트를 계속 컨트롤해요.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놓으면. 그래서 아웃풋 전압을 레귤레이션 합니다. 내 원하는 전압으로. 그러면 피드백 저항을 바꿔도 사실은 아웃풋 전압을 바꿀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개인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보통 LDO의 전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에 레퍼런스를 저희가 컨트롤해서 보통 이제 아웃풋 전압을 이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V 마이너스 V업 IV가 파워잖아요. 그 파워로스가 그냥 그만큼의 파워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스템 효율이 엄청 안 나오거든요. 이피셔스 굉장히 안 좋다. 립은 굉장히 좋다. 리니어니까 스위칭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 흘러 아이언드랍으로 레귤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스텝 다운밖에 못한다는. 컴포넌트는 여기는 인덕터가 필요한 반면에 스위칭 컨버터는 얘는 이제 아웃풋 쪽에 캔만 필요하기 때문에 웹 컴포넌트는 되게 작고 실제로 회로 자체도 작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얘는 저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항. 그래서 저항을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 사이즈를 키워서. 그래서 굳이 여기에 노력을 많이 들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스위칭 컨버터는 보통 지금 인덕터에 여기 인풋이 아닌 배터리 전압인데 배터리 전압 이쪽이 배터리 전압 쪽에 달려 있는 거지. 보통 하이사이드 파워 TR이라고 하고 그라운드 쪽에 붙어 있는 애들이 로사이드 파워 TR이라고 하는데 하이사이드와 로사이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 펄스가 생기겠죠. 얘가 온이 되면 V인이 붙잖아요. 그죠? 여기 V인이 걸려요. 얘를 끄고 얘를 온시키면 여기 그라운드 걸려요. V인과 그라운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펄스가 생기고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여기 이제 더블 폴이 생겨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로페스 필터를 하는 거예요. 이 펄스를 로페스 필터를 하면 DC를 만들 수 있다. 안정적인 DC.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얘는 저항을 만들어서 아이언드랍으로 레귤레이션 하니까 효율이 안 좋은데 얘는 플리터는 지켜요. 얘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V인으로 붙었다, 그라운드로 붙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한 90% 정도의 이피션시를 이제 쓰는데 물론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인덕터 말고 로페스 필터를 하려면 저항을 쓸 수도 있잖아요. 캡을 크게 쓰고 아니면 저항을 크게 쓰고 그럴 경우에는 로페스 필터링이 되는데 원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저항에 대한 로스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안 쓰고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인덕터를 쓰면 폴드 두 개 생기고 더블 폴이고 그리고 인덕터에 보통 이 R 성분이 한 수십 미리, 2, 30 오hm 정도 돼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도 적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앞쪽에서 스위칭을 해서 하이로를 계속 왔다 갔다 펄스를 만들어주고 그 펄스를 로페스 필터링해서 쓰는 게 DC-DC 컨버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시연시 굉장히 좋고 좋은 이유는 얘를 플리톤을 시키기 때문에 저항을 안 보고 스위치를 보기 때문에 입시연시 굉장히 좋다. 리플은 안 좋겠죠, 그죠? 여기 일단 펄스고 아무리 필터링을 잘 해도 리플이 생겨요 이쪽에는. 리플은 별로 안 좋아요. 리니어리 릴레이트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덕터가 가격이 이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인덕터 가격 비싸고 아까 보셨지만 부품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도 크고 하지만 하이파워 시스템에서 이피션시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밖에 효율 안 나오는데 리니어 같은 경우는 얘는 90% 이상 나오니까 배터리 사용량으로 본다면 하루 쓸 걸 얘를 쓰게 되면 4일 쓰는 거예요. P타입 LDO와 N타입 LDO가 있는데 왜 구분해서 쓸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N타입 LDO는 써져 있잖아요. 전압이 낮을 때 씁니다. 전압이. 내가 원하는 전압이 아웃풋 전압이 낮을 때. 이 인풋 전압이 항상 이제 그 배터리 전압인데 보통은 배터리 전압을 인풋으로 이제 보통 묶어서 쓰기는 해요. 배터리 전압에서 아웃풋 전압이 굉장히 낮을 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TR이 전류를 흘리려면 VGS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VGS를 확보할 수 있어요. 얘가 전압이 낮아야. 얘가 아무리 올라가 봐야 V인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V인 이상 여기가 못 올라가니까 게이트 쪽이 이 전압이 높으면 VGS 확보가 안 돼, 레귤레이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죠, VGS. 얘를 이제 그라운드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아웃풋 전압이 높을 때는 이쪽 VGS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 VGS를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피모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피모스는 이제 R가 크잖아요. 아웃풋 쪽에서 보면. 얘는 이제 언오브 GM이니까. 그래서 밴드위스 측면에서는 엠모스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TR의 그 모빌리티 측면에서도 엠모스 훨씬 유리하잖아요. 훨씬 좋으니까.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엠모스를 보통 이제 선호를 하고 밴드위스가 그러니까 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식을 전공하게 되면 좀 몸으로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엠모스가 왜 밴드위스가 빠르지? 수식으로 막 외우고 그렇게 하시지만 엠모스가 밴드위스가 빠른 이유는 아웃풋 전압이 내려가요. 만약에 아웃풋 전압이 떨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VGS가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VGS가 벌어지니까 전류를 그냥 부어주는 거야. 아웃풋 전압이 내려가면 그냥 전류가 커져요. VGS가 커지면 저항이 줄잖아요. 그죠? 전류를 더 많이 부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밴드위스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얘는 그냥 생김 자체가. 근데 얘는 아웃풋 전압이 내려와도 VGS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저항이 안 바뀌어 얘가. 그럼 어떻게 돼? 아웃풋 전압을 센싱해서 LIF가 아웃풋 전압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주입시 가까워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죠, 그죠? 얘가 내려가니까 VGS가 벌어지면서 전류를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바퀴 돌아야 돼. 얘는 바로 가능한. 그래서 엠모스가 밴드위스가 훨씬 빠른 시스템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하이어 파워로스, 로우 파워로스는 이 VGS 차이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얘는 아웃풋 전압이 낮으니까 이만큼이 제가 아까 로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이어 파워 로스인데 요즘은 이제 이 위에 덕을 달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이어 파워 로스. 오히려 이제 엠모스의 특성이 같은 동일 면적에서는 R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엠모스가 이제 파워로스는 사실 좀 적게 만들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인풋 전압을 버그로 밑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돌리시면 안 되는데. 루어나리시스 이게 빠르게 좀 퀵하게 볼게요. 지겨울 수 있으니까. 피드백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시면 피드백 게인은 레퍼런스 기준으로 Vout이 요거 아시죠? 저항비로 R1 플러스 R2분의 R1으로 이루어져요. 피드백 게인이죠. 룹 게인은 피드백 게인에 라이프 게인, 패스 트랜지스터 게인 이렇게 다 곱한 룹 게인. 피드 포워드 게인은 요 두 개의 게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1 플러스 룹 게인분의 피드 포워드 게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게인 자체가 1보다 무한 크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면 약분되고 베타만 남아요. 피드백 게인만. 그래서 V 레퍼런스하고 V 아웃의 관계는 이 피드백 게인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은 보통 고정시켜 놓고 레퍼런스를 바꿔서 보통은 전압을 조절합니다. 보통. 개인이 바뀌기 때문에 보통 여기를 건드리는 일은 아니에요. LDO가 사실은 LDO 하나를 잘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찾기도 실제 업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부에 인터넷 LDO 그냥 대충 전압 나오는 거 설계해서 뭐 하는 그런 LDO도 쉬운데 보통 파워 쪽에서 쓰는 LDO는 전류를 0A부터 2A 보통 이렇게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전류 용량이 한 2A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웃풋 쪽에 폴이 로드 폴이 그러니까 로드를 아웃풋 전류를 저항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아웃풋 폴이 제로에서 2A까지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웃풋 폴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스테빌리티를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폴이 있는 곳에 제로를 하나 갖다 박아놔야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는데 폴이 엄청나게 움직이니까 제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움직이는 제로를 또 만들어야 돼. 로드 트래킹 제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아날로그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LDO를 잘할 수 있다. LDO 잘하는 사람을 찾기도 실제로 필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LDO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된다. 이피션시를 잠깐 살펴보면 이피션시는 인풋 파워분의 아웃풋 파워예요. 인풋 파워분의 아웃풋 파워인데 인풋 파워라는 게 이제 보통 여기서 가는 파워. 근데 로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인풋 파워는 V인 곱하기 I이고 커런트. 물론 이제 여기 살짝 컨트롤러 쪽에서 소모하는 전류가 살짝 있기는 합니다. 그 전류 이게 무시할 만해요. 사실 이게 크진 않고. 인풋 파워가 V인의 IL이고 아웃풋 파워는 Vout의 IL이잖아요. 전류가 그대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 전류 약분은 그냥 전압비로 효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전압 컨버전이 굉장히 크면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지금 밑에 나온 것처럼 파워로스가 전압의 차이만큼 그냥 로스로 그냥 없어진다. 열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은 아니죠. 파워를 컨버전하는 노이즈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러면 LDO가 이렇게 효율이 안 좋은데 효율이 안 좋게 업계에 쓸 수밖에 없냐? 그렇진 않아요. EPS 한번 계산해 볼게요. 3.8V 인풋이라고 되고 출력이 1V라고 되고 로드가 150mA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로드랑 상관없이 실제로 EPS 계산하면 전압비니까 26.3% 나온다. 한 70% 이상이 로스로 다 없어지는데 아까 버기 제가 한 90% 정도 효율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스위칭 컨버터가. 그래서 얘를
1V 출력에 1.1V 인풋을 버그로 만들어줘요. 버그로 만들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문제는 한 90%, 지금 여기 가정은 80%라고 가정을 했는데 80% 가정하고 80%의 인풋에서 아웃까지 비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70% 정도 효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모스 N타입의 LDO 옆에 더 컨버터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보통 IC 만들 때 N타입 LDO를 이렇게 쭉 넣어야 되겠다. N타입 LDO를 그 옆에 더 컨버터를 하나 넣어서 N타입 LDO의 전원을 다 버그로 공급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보통 이거를 서브 레귤레이션 메소드라고 하는데 서브 레귤레이팅 하는 서브 레귤레이션용 DC-DC 컨버터를 추가해서 효율을 높여서 쓰고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시까지죠? 6시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DC-DC 개념 설명하고 뒤쪽에 끝까지 갈지는 여러분 상태 보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DC 리니어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리니어 레귤레이터까지 말씀드렸고 DC-DC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풋을 스위칭하면 로드 쪽에 전압이 걸렸다가 꺼내면 제로로 떨어졌다가 전압이 걸렸다 떨어졌다. 에버리지 하면 이게 3분의 1로 이렇게 펄스를 만들어주면 3분의 1 지점에 에버리징을 하게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갖게 되면서 에버리징 하면 3V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념 자체는 DC-DC는 펄스를 만들고 로패스 필터링 하면 아웃풋 전압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냥 DC-DC의 개념인데 컨트롤러는 뭐지? 이건 뭐지? 이 아웃풋을 떨어뜨려. 아웃풋이 떨어져 만약에 로드를 많이 당겨와서 그러면 하이 쪽으로 올라가는 펄스 크기를 키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 쪽에 피드백을 걸어주면 안정적으로 레귤레이션 할 수 있다. 근데 필터를 어떻게 만들지? 저항으로 만들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으로 만들면 이 저항 엄청 커져야 돼요. 이 리프를 다 없애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원펄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많이 깎지도 못해. 리플도 이제 커지는 단점이. 그다음에 저항이 커지면 여기 아이제거 말로 파워가 로스가 생기잖아요. 이 로스 텀도 커지고 이렇게는 안 쓴다. 실제로 근데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쓰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레귤레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인덕터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실제로 IC를 테스트할 때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인덕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더블폴이니까 필터링도 잘 돼, 리플도 줄죠. 그리고 여기에 그 인덕터가 갖고 있는 저항 성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로스도 적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스위치 컨버터는 필터를 L과 C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LC가 뭔지만 알고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LC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 해놓으시네. 펜이 안 돼서. 음, 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네,
캡은 뭐죠? 캡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했어? 캡이 뭔지 인덕터 뭔지 약간 좀 살펴볼게요. 안 써져. 펜이 안 되니까 뭐 말로 이렇게 잘 상상해 보고 캡에 대한 얘기죠. 캡은 뭐 캡은 파워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압을 스토어하는 소재라고 얘기를 해요. 캡이. 인덕터는 뭐지? 인덕터는 전류를 스토어합니다. 전압을 스토어한다는 얘기는 뭘까? 전압이 디스크리트하게 갑자기 점프하는 일은 없다. 전압이.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제 전류를 부어주면 I를 여기다 부어주면 이 아웃풋 전압은 보통 어떻게 그 수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압을 전류를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류를 계속 부어주면 전압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V는 I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상수가 있죠. C가 크면 천천히 올라가고 C가 작으면 빨리 올라가. 그러니까 V는 V 이퀄 C분의 1 I 적분, 인테그랄 IDT. 그래서 전류를 적분하면 전압이 된다. 전류가 상수면 그냥 IT로 떨어지잖아요. 접근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V는 IT, 또 이런 수식이나 얘기하잖아요. C 쪽으로 넘어와서 CV는 IT 이런 얘기. 요 수식은 전류가 상수일 때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전류 접근하면 전압이 되죠. 그래서 전류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도 전압은 불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적분값이니까 전류.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캡에 대한 개념인데, 그럼 인덕터에 대한 개념은 뭐지? 파워에서 인덕터 양단의 전압을 V라고 하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IL이라고 하면 인덕터는 캡이랑 반대예요. 1분의 1에 전압을 접근한 게 인덕터의 전류예요. 전압을 접근한 게 인덕터의 전류. 전압을 접근한 게 인덕터의 전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전류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갑자기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안 흐를 수가 없어요. 서서히 증가했다 서서히 감소할 뿐이지 인덕터는 계속 전류를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전류를 스토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미분해 보면 그냥 보이는데.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VL은 미분한 거에서 얘 L로 넘어가고 DID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덕터 양단의 전압에 따라서 전류의 기울기가 바뀐다. 그런 거예요. 이 뜻이. 인덕터 양단의 전압을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전류의 기울기가 바뀐다. 지금은 보시면 인덕터 양단에 포지티브로 걸었잖아요. VL을. 그러면 포지티브로 이렇게 올라가요. 전류의 기울기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기울기가 포지티브로 올라가고
인덕터 양단의 전압을 네거티브로 바꾸면 기울기가 내려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쪽에 계속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캐패시터는 전압을 스토어하는 애다. 인덕터는 전류를 스토어하는 애고, 그렇기 때문에 캐패시터는 전압이 불연속적으로 바뀔 수 없고, 왜냐? 전류를 인테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인덕터는 전압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애기 때문에 전류가 불연속으로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레귤레이션을 스위칭 레귤레이터 어떻게 레귤레이션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볼테이지 세컨드 밸런스라는 얘기를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잠깐 봅시다. 일반적으로 인덕터를 중심으로 스위치를 두 개를 보통 써요. 스위치를 두 개를 쓰는데 그 스위치가 인덕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으면 스텝 다운이고 거기에 오른쪽에 있으면 스텝 업이에요. 부스트 전압을 높게 만들어주는 스텝 다운 컨버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있는 인풋 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하이 사이드, 그라운드 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로 사이드 스위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이 사이드 스위치를 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를 V인과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전압 어딘가라고 일단 전제를 하면 V인풋이 Vx가 V인으로 붙게 되면 이 전압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V0보다 Vx가 높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인덕터의 포지티브 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 그러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포지티브.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인덕터 전류가 포지티브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하이 사이드를 오프하고 로 사이드를 온하면 이 방향으로 흐르죠, 그죠? 이 전압이 그라운드로 떨어지잖아요, 0으로. 그라운드니까. 0으로 떨어지면 얘보다 얘가 낮으니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네거티브로 돼요. 네거티브로 되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네거티브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점과 요점이 같아지면 레귤레이션이 되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로. 여기 이제 인덕터 커런트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펄스로 보면 하이 사이드로 올라갔던 요 펄스, 로 사이드로 내려간 요 펄스의 합이 똑같아지면 레귤레이션을 해요. 요 전압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레귤레이션 볼테이지 세컨드 밸런스로 이제 수식으로 구해보면 요 전압만큼 이 GT 요걸 D라고 하고 이거 1-D라고 하세요. GT. 요 전압만큼 D 내가 마이너스 전압 V0로 걸린 것만큼 D 프라임 1-D라고 하면 이 수식을 쭉 전개하면 V0와 V인이 D에 의한 함수로 돼요. 그러니까 GT를 잘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4V에서 1V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3대1로 GT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텝 업은 어떻게 만들까? 스텝 업은 여기 파란색은 버리고 빨간색만 갖고 스텝 업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스텝 업은 인풋 대비 V5가 높다고 가정합시다. 인풋 대비 V5가 높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로 사이드 스위치, 그라운드 쪽의 스위치를 인덕터의 오른쪽에 스위치 두 개가 있으면 아까 스텝업이라고 했잖아요. 부스트. 로 사이드 스위치를 온하면 V인보다 여기 그라운드가 되니까 Vx가. 그럼 인덕터 커런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증가하게 되게 돼요. 포지티브로 가. 근데 전류는 어디로 가요? 이 전류 방향은 계속 증가하지만 전류는 그라운드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라운드로 빠지고 있는데 로 사이드 스위치를 끄고 하이 사이드 스위치를 온 하는 순간, 그죠? V5가 아까 V인보다 높다고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첫 번째 전제가.
그러면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낮고 전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기울기는 네가티브인데 전류는 포지티브, 양 자체는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인덕터는 그냥 흘려요 무조건. 전류를 수소하기 때문에 이쪽 전압이 높아도 전류가 그냥 흘려 이쪽. 그런 성질을 그 인덕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전압이 낮고 아웃풋 전압이 높아도 인덕터는 전류를 흘린다. 그래서 아웃풋 전압을 인풋보다 높게 만들 수 있다. 스텝업 컨버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덕터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아까 볼테지 세컨드 밸런스로 수식으로 쭉 풀게 되면 얘는 1-D 가지고 듀티를 가지고 전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결국은 똑같아요. 스텝업이나 스텝다운이나 듀티를 잘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전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얘는 좀 EPC 측면에서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만큼을 버려야 돼요. 이쪽으로. 버리고 얘만 아웃풋 전압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부스트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버프. 지겨우세요? 아니 너무 올해 강의가 좀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베이직을 좀 잘 알고 면접을 보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대답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인덕터가 뭔지만 알아도 사실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넘어갈게요. 시크로노스는 이제 롭사이드 대신에 다이어드를 많이 쓰는데 로스가 워낙 크게 커지기 때문에 요즘 이런 걸 안 쓴다. 음,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면 인덕터 전류는 스위칭은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인덕터 전류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드 커런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프 전압이 잘 레귤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걸 거고 로드가 인덕터보다 크게 되면 아프 전압이 내려오겠죠.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요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아까 DC-DC 컨버터의 가장 베이직인 볼테이지 모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한 건데 피드백을 보통 걸어야 돼요. 거는데 어떻게 거냐 레퍼런스 전압 내 하나 만들어주고 아웃풋 전압을 그대로 따와요. 그죠? 앰프 피드백을 시스템 만들어서 피드백을 듀티 컨트롤러 쪽으로 딱 걸어주면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쪽으로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 돌겠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 시스템을 이제 잘 만들어줘야 돼요. 볼테이지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은 더블 폴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제로 두 개를 다 잘 배치를 해서 컴펜세이션을 해줘야 안정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안정적인 그 피드백 시스템, 원폴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무조건. 원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있는 폴들은 제로로 다 컴펜세이션 안 해주면 안정적인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더블 폴을 어떻게 컴펜세이션 할 거냐가 이제 이 시스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고 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아웃풋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듀티를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전류를 더 많이 부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볼테이지 모드는 아티피셜 램프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소투스를 인위적으로 내가 플락 베이스로 소투스를 만들고 이 소투스의 LRF의 출력 값을 컴패레이터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하이사이드, 이 부분을 로사이드, 하이사이드, 로사이드로 만들다가 아웃풋 전압이 떨어졌다. 그럼 이 떨어지면 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 벌어지니까 앰프 출력이 올라가게 돼요. 앰프 출력이 올라가게 되면 하이사이드가 넓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덕터 커런트가 빌드업 된다. 위로. 빌드업 시켜놓고 다시 듀티를 맞춰놓으면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다시 레귤레이션 하겠죠.
이렇게 이제 피드백 시스템 만들어서 듀티를 잘 컨트롤하면 안정적으로 아웃풋 전압을 레귤레이션 할 수 있다. 커런트 모드는 소투스 대신에 이제 커런트 정보로 하는 건데 이것도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이 얘기는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커런트 모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커런트를 세팅하는 게 가장 또 되게 중요해요. 컨버터에서. 과거에는 커런트를 어떻게 세팅했냐? 인덕터 뒤에 실제로 어큐러시가 되게 좋은 저항을 달아요. 저항 양단의 전압을 센싱해서 전류를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센싱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로스니까 이런 방식을 요즘은 안 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미러를 만들어서 커런트 센싱하는 방법들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모든 컨버터 커런트를 센싱하는 게 이렇게 미러 방식으로 커런트를 센싱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이사이드가 될 수도 있고 로사이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이사이드 얘를 센싱하는 거예요. 하이사이드를 지금 베타만큼 보통 다운시켰잖아요. 10,000배 이상 다운시켜요. 전류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흘려서 저항에 흘려서 이제 전압을 만들어서 이 전압을 가지고 이제 커런트를 센싱하는데 그냥 흘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 VDS와 똑같이 센싱 TR에도 VDS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앰프를 하나 쓰는 거예요. 앰프를 하나 쓰고 아까처럼 똑같은 거죠. 여기와 여기를 피드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압과 요 전압이 같도록 피드백 걸려있다 이거. 그래서 딱 미러 B만큼 전류가 센싱되도록 이 방법으로 이제 보통 전류를 요즘 가장 많이 센싱을 합니다. 방식이. 요까지만 파워 스테이지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그만 연저 관련된 얘기 할게요. 아까 이제 인덕터 왼쪽에 스위치가 있다고 했는데 하이사이드가 있고 로사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봐요. 하이사이드가 켜지면 이제 위로 붙고 로사이드가 켜지면 아래로 붙습니다. 하이사이드와 로사이드가 트랜지션할 때 동시에 꺼지고 켜질 때 동시에 켜지는 구간이 생기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효율 때문에 저항을 굉장히 작게 쓴다 얘를 파워테를 엄청 크게 쓰기 때문에 두 개가 숏나는 순간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결국 터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켜지는 구간은 없애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너너블의 서킷을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꺼지는 걸 보고 얘가 켜지도록 얘가 꺼지는 걸 보고 얘가 켜지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 안정적으로 노이즈에 의해서도 동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일정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데드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드 타임. 나노블의 구간을 컨트롤하는 데이타임 컨트롤 하는데 데이타임이 없으면 실수로 생겨서 IC 터진다. 데이타임을 너무 길게 하면 봅시다. 하이사이드가 온되면 인덕터 커런트가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전류는 어디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 하이사이드가 꺼졌어요. 로사이드 아직 안 켜졌어. 근데 인덕터 커런트는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패스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인덕터는 무조건 전류를 땡겨가기 때문에 IC가 터져요. 그래서 두 개가 오프되어 있는 구간에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 인덕터는 땡겨가. 나는 전류를 흘려야 돼. 근데 이쪽이 N타입이니까 바디가 P잖아요. 그죠? 바디가 P를 어디에 묶어? 그라운드에 묶죠. 그래서 P와 N의 다이오드가 그라운드에서 드레인 쪽으로 다이오드가 있어요. PN 다이오드가. 바디 쪽으로. 그래서 바디로 전류가 흘러요. 두 개가 오프되면. 바디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다이오드 드랍이죠. 그죠? 그러면 전압이 여기 그라운드, 여기는 원다이오드 드랍, 마이너스 0.7V 정도로 드랍이 순간적으로 되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왜? 인덕터는 전류를 땡겨가는, 스토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스를 잘 컨트롤 못하면
다시 데미지 받아요. 어떤 얘기냐면 다이오드 패스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내가 한 30A 흘러. 근데 다이오드 패스의 메탈도 되게 약하고 엉성해 바디 쪽이. 그러면 이제 바디 쪽 메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어하기 문제. 파워는 전류를 되게 민감하게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IC들이 손상이 가고 미세하게 손상 간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에이징 되면서 1년에 빵 터졌어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컨트롤 하는 게.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데 재밌다. 하다 보면. 아날로그 회로가 되게 재밌잖아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 전공자니까 아날로그 회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디지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죠. 큰 시스템들이 디지털이 많이 만드니까. 아날로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 RF, 프리퀀시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RF 서킷이 조금 어렵고 다른 개념을 좀 고민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회로가 파워예요. 파워. 아날로그에 이제 파워 개념이 들어가면 또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재밌죠. 엔지니어들은 공부할 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하이사이드는 PMOS를 보통 쓰고 VGS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로사이드는 NMOS를 주로 쓰는데 NMOS의 성질이 PMOS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럼 하이사이드는 NMOS를 쓸 수는 없어. NMOS를 씁니다. 그것도. NMOS를 쓰면 여기 VGS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해줘야 되냐. 여기 살짝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욕심이 생기는데 이쪽에 캡을 달아요. 얘를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이 스위치가 온오프가 되면서 여기 스위치 노드라고 보통 이 스위치 노드가 VDD로 붙었다 그라운드로 붙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가 변하는 것만큼 변하는 기준에 이 VGS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드라이버의 이풋도 같이 흔들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부스를 캡을 하나 쓰면 된다. 보통 이제 볼테이지 드롭이 작은 샷키를 보통 쓰고 그러면 얘가 원이 돼서 얘가 떨어졌다고 봅시다. 떨어졌다고 하면 이 전압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차징을 해요. 이 V 인풋에 해당되는 전압이 여기 걸려있다는 거 캡에. 그리고 얘가 꺼지고 얘가 온을 시키면 얘가 온이 되면서 이 전압이 올라가잖아요. 이 전압이 올라가면 캡이니까 전압을 스토어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전압 같이 올라가요. 이 V 부스트 전압을 이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이 전압이 같이 올라가 얘가 얘에 연동돼서 같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하이사이드를 엠모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파워 IC에 대해서 베이직한 것들을 교수님들한테 잘 배우고 계실 텐데 주제 넘게 말씀드린 이유는 파워 하는 데들이 이제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 파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파워에 관심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파워에 관심 있어. 그리고 이제 연접하면서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관심이 있으신데 그 관심 있는 걸 잘 하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이게 대표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제 한 시간가량 아주 베이직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다 들고 계실 수는 없겠지만 머릿속에 하루 들어서 인덕터만이라도 인덕터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걸 잘 활용하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이피션시가 스위칭 레귤레이터 훨씬 좋다. 왜 좋으냐? 플리터는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언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있어요. 강의한 내용 아니면 이제 바로 먼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DCDC 전공자예요? 오케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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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PMIC는 안정성이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가 한번 딱 나면 퇴출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를 보통 어디다 짓냐면 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막이죠, 사막에. 근데 IC에 불이 났어. 그럼 소방차가 가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된다. PMIC에는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그런데 아이디어 너무 중요하다. 아이디어. 효율 1%, 2% 가지고 업계에서 이 IC를 쓰고 저 IC를 쓰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도 ISCC 논문 계속 내면서 그 논문 내는 게 논문용으로 IC 새로 만들고 제품 따로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논문에 내는 아이디어들이 제품에 다 들어가는 아이디어들, 당장 들어가는 아이디어들로 제품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학교와 좀 다른 점은 그 아이디어가 안정성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제품의 분량을 얘기할 때 ppm 얘기를 하잖아요. 100만 개 중에 몇 개의 분량이 있냐. 근데 이제 파워는 보통 AP나 일반적인 제품들이 한 300 ppm 정도면 어우 잘하네 이래요. 분량률이. 파워는 워낙 크리티컬해서 원디지 10 ppm 언더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안정성, 수율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테스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아이디어는 계속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 훈련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전공 파워 전공하신 분 한 분이에요? 또 전공하신 분 있나? 한 분이에요? 저기 한 분이요? 오, 어디 가려고? 졸업하고 박 박사하면 그다음 교수님 아니면 회사? 아 생각 안 했어요. 삼성. 삼성에 오면 사실은 뭐 저랑 같이 모르겠다. 박사할 때까지 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뭐 이거 관련 없는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 아, 아 일단은 스위치드 타입의 DCDC를 레귤레이션 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는 않다. 피드백 걸어서 쓰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효율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수배 분주거든요. 스위치드 캐패시터 타입인데 2분의 1 디바이더 2분의 1 딱.
근데 이제 보통 내부의 스위치드 캡으로 레귤레이션 하려면 그 레귤레이션 하는 이제 컨트롤 서킷을 만들고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스위치드 캡은 안 하고 레귤레이션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차저에 쓰는 이유는 차저의 인풋을 바꿔요. 배터리 전압을 보면서 나는 2분의 1 디바이딩 하는 게 효율이 제일 좋으니까 그 차저의 인풋 그러니까 TA랑 내가 그 룹이 형성이 돼서 차저가 지금 배터리가 뭐 3.5V면 7V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가 7V 줘 나한테 그래서 3.5로 2분의 1 디바이딩해서 던지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 왜냐면 캡밖에 없으니까 저항이 거의 없어요. 효율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현재 고속 충전에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캡 디바이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모바일 시스템의 그 GPU나 NPU나 CPU도 마찬가지인데 그 로드 플럭추에이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드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 로드의 플럭추에이션이 워낙 빨라서 밴드위스가 엄청 넓어야 돼요.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압에. 근데 스위치드 캡으로는 어렵다 그게. 레귤레이션 하기, 레귤레이션 특성, 레귤레이션, 로드 트랜지언트 특성 잡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인덕터 베이스로 보통 많이 합니다. 또 파워 전공이에요? 우리 손 안 들었어. 자기는 석사, 박사, 석사 관련. 저는 석사 굉장히 추천합니다. 박사 더 추천합니다. 채용제도 잠깐 그럼 얘기해볼까요? 근데 회사 홈페이지에서 긁어왔어요. 이거. 사실은 이 삼성 채용제도가 이렇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지금 프로세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알고 있나요? 조성님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올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모르지? 이렇게 지원서 접수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지금 하는데 뭐 사트 보고 통과되면 지사트 보고 통과되면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항상 면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개 하죠. 하루 이제 면접 보러 오시면 이번 면접이 있고 뭐 직무 면접이 있어요. 근데 한 조는 직무 면접부터 보고 한 조는 이제 임원 면접부터 보고 이제 오후 되면 번과 다시 바꾸고 이렇게 이제 하루의 면접을 이제 보통 끝내는데 직무 면접도 그렇고 임원 면접도 그렇고 보통 면접관이 일반적으로 3명? 3명 있죠. 면접관 3명 있고요. 임원 면접도 3명, 직무 면접도 3명, 그리고 혼자 들어가죠. 면접 하러. 혼자 이제 딱 앉아 있고 3명이 이제 도끼의 눈을 뜨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나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위압감 느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보통 면접을 보고 나면, 저도 이제 매년 하루 정도는 이제 면접을 저도 보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 피면접자 나가잖아요. 면접 보고 나갔어. 나가면 사람들의 뭐라 그러지? 평가는 항상 일치해. 거의 일치해. 처음 걸어 들어올 때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처음 걸어 들어오는 자세, 앉아서 인사 딱 하자.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합격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 그게 되게 중요해. 그 자신감이. 근데 이게 뻥커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왠지 이게 이런 느낌이 있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뭔가 급함도 안 돼. 이게
뭔가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뽑으려면 말고 내가 갈 때 여기밖에 없겠어. 약간 이런 태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있는 태도. 쫄지 말고. 근데 이제 보통 그 직무는 아시겠죠? 직무는 문제를 주잖아요. 이제 세 문제 주잖아요. 다양하게 줘요, 보통. 이제 보통 지금 조정수석님 같은 분들 아니면 저분보다 조금 더 실무 레벨에 있는 그 책임과 같은 사람들이 착출대에 가서 이제 문제를 내거든요. 현업에 있는 문제를 진짜 막 낸단 말이죠. 현업에 있는 문제들. 책 보고 내는 것, 낸다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저희도 가서 보면은, 처음 가서 보면, 뭐 저는 아날로그 전공자인데 디지털 누군가 문제를 냈어.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잘 알겠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얘기하고 온다. 비슷하게. 근데 내가 아는 걸 최대한 얘기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쫄지 마세요. 쫄지 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직무 면접 볼 때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 사람이. 그리고 뭔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하필. 그러면 다시 질문도 해요. 주변에 있는 어떤 거를 질문을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는 있냐.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지식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그 기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맞춰서 틀려도 지식에 맞춰서 잘 풀어주시면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 면접도 사실은 직무 적합성 직무 면접이랑 비슷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원들도 다 어쨌든 기술했던 사람들이니까 직무 면접 같은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임원 면접 보는데 어쨌든 직무 비슷한 얘기들 계속 물어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에세이 쭉 읽어보거든요. 에세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세이를 쓸 때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미리 다 보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에세이를 확 훑어요. 에세이를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잘 드러날 수 있게 써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에세이를. 딱 훑었을 때 뭐라고 썼는지 제대로 딱 보였을 때. 에세이를 잘 쓰면 에세이에 눈이 가면 에세이에서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에세이 잘 써야 된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 흉내내는 거. 에세이도 어디서 흉내내면 내 거 아닌 것 같은 거 다 드러나거든. 그냥 뭔가 좀 서툴러도 되니까 내가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에세이. 내 거 진짜. 내 언어로 쓸 수 있는. 여기에 세 개 아이템을 세 개 카테고리를 내가 써준 이유는 실제로 임원 면접에 그 평가표에 이거 어디 얘기하시면 안 돼 밖에 평가표에 열정, 리더십, 인테그리티를 평가하는 평가 난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인테그리티, 도덕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일단 이런 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면접관도 이런 쪽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알아 내가 대학 때 이런 것들도 했어. 내 열정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있는 게 뭐야? 대학 전공이 파워입니다. 파워 관련된 수업은 뭐 들었습니까? 이러면 그냥 바로 질문하는 거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있어야 된다 그죠?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으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질문을 해? 내가 했던 경험들 에세이 녹아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뭐 했고 그런 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프로젝트, 그죠? 프로젝트를 어떤 프로젝트들을 보통 해봤고 팀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그냥 너무 고리타분하긴 한데 단골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냐? 당신이 리더로서 그런 경험이 있냐? 이런 얘기들 다 물어봅니다. 네, 그런 걸 보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박사 뭐면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얼마나 들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니면 사실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회사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 좋겠다. 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우리가 면접 볼 때도. 그런데 그냥 보면 이렇게 표정이 좋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뽑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뽑는다. 이게 첫 번째 기본이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은지.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뭐 애티튜드 좋고 열심히 할 것 같고 이 사람 하나 뽑으면 팀 분위기 확 밝아질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신입사원의 장점이 그거예요. 신입사원을 쭉 받아서 어디 이제 그 개발 그룹에 이렇게 집어넣어줬어. 그럼 이 그룹이 갑자기 확 밝아지거든요. 그 사람 하나로.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회사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내가 태도가 굉장히 바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제 견해인데,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애매한 경우에는 내가 설명하기 좋은 사람 뽑아야 돼. 왜냐면 나도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뭐, 열정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뽑을 만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준,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결과를 계속 면접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노트북에 쓰게 되는데 노트북에 쓸 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써야 된다, 지원서. 특히 에세이 잘 써라. 쭉 훑어가는데 뭐 문장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느낌이 확 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써주시면 에세이 범위 내에서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준비 잘 하시고 그 갈등 조정하는 역할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인상이 효과를 안 보려고 노력한다. 이게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첫인상을 보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첫인상이 굉장히 깊게 박히는 거예요. 줄어서 앉아서 인사하고 처음 얘기할 때부터 이게 호감이 확 오는 거죠. 그냥. 호감이 오는 사람. 보통은 인사 요즘 이제 피플이라고 하는 피플팀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풀어주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긴장을 많이 하시니까. 어, 잠은 제대로 주무셨어요? 아침 몇 시에 오셨어요? 이럴 때 좀 긴장이 뭐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 가끔 뭐 너무 긴장이 됐고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 근처에 뭐 영화를 잡아주셨고 어젯밤부터 아버지랑 와서 아침에 아버지가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 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보기 전에 이제 말하는 거지.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확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편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편안하게 쫄지 말고 당당하게 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뽑으려면 안 뽑아라. 약간 나는 이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이럴 데 없겠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건방지게 하시지는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제일 싫어하는데 뭐 할 거야? 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뭐 했다, 뭐 해봤다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들어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할 건데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외운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잘 못 느끼거든요. 열심히 연습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앉으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기소개 준비하셨죠?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소개를 쫙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외운 거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 어우 잘했네. 갑자기 내 피플에서 너무 외웠는데 자기 얘기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너무 외운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면접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